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인스트럭션을 준비한 배경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냐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배관 업무를 대략 현장에서 한 32년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았던 게 업무 볼륨은 상당량이 되는데 이 상당량의 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관련 공정과 유기적인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그런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또 어떤 후배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배관 설계라는 게 뭘까? 라는 단도직입적인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랬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좀 어떨 때는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배관 설계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배관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파이프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 EPC 엔지니어링을 진행하는 데에서 배관 설계가 차지하는 포션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의 집을 짓는 전체 설계도를 매니징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배관 설계는 플랜트 레이아웃이라는 측면에서 이 집이 양지 바른 곳에 놓일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도 검토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 봐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인도에 한 4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 타지마를 이렇게 일단 선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타지마를 저곳에 왜 놓게 됐느냐. 나름대로 저 타지마를 기획한 사람이 저 위치에 놔야 할 타당성이 있었다 이거죠. 내가 그 창문에서 잘 쳐다볼 수 있는 곳에 내 부인이 누워 있어야 된다. 누워 있어야 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에 맞는 위치를 찾았고 그 조건에 맞는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시골집을 보면 다 양지 바른 곳에 있다 이거죠. 양지 바른 곳을 찾아서 집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해서 사람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플랜트를 보게 되면 이 플랜트 공장을 지을 때 똑같은 논리로 위치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 방향은 조금씩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골의 집은 양지가 바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전에는 이제 펌프가 없고 물이 없고 그랬을 때는 냇가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어디 가려고 그러면 길이 가까워야 되고 그러한 논리처럼 저희들이 플랜트 레이아웃을 할 때 그 플랜트 레이아웃이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느냐 그걸 이 전체 플랜트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그걸 리딩을 배관 설계가 하게 되는데 배관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방향을 저쪽으로 해야 할지 어떤 메인 기계를 저쪽으로 해야 할지 이쪽으로 해야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배관 설계하는 거다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결정하느냐. 어떤 피드가 들어오는 방향이 저쪽인데 북쪽인데 로드하고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거 있고 또 우리가 용수가 필요하는데 용수가 정말 어벨러블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는 곳인지 이런 것을 설계하면서 전체 이 플랜트를 결정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배관 설계다. 그걸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플랜트 레이아웃이다. 자, 그래서 플랜트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시골에 있는 시골집을 위치를 찾는 거나 틀릴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집을 지을 때는 현대사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법규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규모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떤 동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위치를 잡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 배치, 식당 배치 이런 것들을 집을 지을 때 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기계를 예를 들어서 컴프레셔의 위치를 어느 곳에다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동선이 가까운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플랜트 레이아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게 배관 설계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는 파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계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라는 것은 설치된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위치를 잡는 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배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체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벽돌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가 양지가 바르고 어디가 지금 현재 시냇물이 가깝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기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 벽돌 쌓는 것을 좀 더 이해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셀프 스타디를 굉장히 열심히 해달라,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플랜트 레이아웃, 파이핑 디자인, 인티그레이티드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EPC 플랜트를 지을 때 전체 공사비의 대략 설계비가 한 3%에서 4%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 4% 안에서 배관이 차지한 맨아웃, 설계 맨아웃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40%를 차지합니다. 이런 식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배관 설계를 시작을 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그 해당 프로젝트의 중요 사항을 언더스탠딩하고, 자기 언더스탠딩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라든가 관련 법규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해답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툴을 결정하고, 요즘에는 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툴을 결정하고 거기에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인 스펙이나 프로시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이런 요구사항을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턴오버를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저희들 기준으로 설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좀 이해하면서 해 주셔야 되고, 배관 설계를 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플랜트 전체를 매니징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를 좀 리딩을 해주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한 프로젝트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좀 유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플랜트 레이아웃을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배관 설계를 하는 데서 기계의 위치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플랜트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 6가지. 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본 강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배관 설계에 대해서 설계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그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 그 다음에 이런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돼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챕터는 인티그레이티드 디자인 매니지먼트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30몇 년간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좀 정리정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관 설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리딩을 하지 않으면 항시 좀 어려움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EPC 5개사가 전부 조 단위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조 단위로 손해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정리정돈을 좀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전체 배관 설계라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배관 설계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하는 컨셉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바로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말미에 이 코드를 설명한 말미에 나름대로의 그 정량적 설계와 정성적 설계를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들이 현재 국내 5개사 EPC사에서 설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정성적 설계입니다. 정성적 설계란 결국은 뭐냐면 이미 누군가 칼큘레이션을 해보면서 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어바우트 리미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근데 그 규정이 뭐냐? 바로 코드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해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코드는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스메 코드가 지금 전 세계를 좀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메 코드의 그 발전사, 그 다음에 이제 아스메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관련된 코드는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코드만 따라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그 파이핑에 대한 히스토리를 제가 좀 이렇게 체킹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6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배관이라는 것을 BC 3500년부터 이렇게 핸들링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곳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혹시 아시겠지만 그 모헨조다로라는 그 문명 있잖아요. 모헨조다로 문명. 그곳에서 3500년 전에 거대한 목욕탕을 만들고 그 목욕탕에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배관 설계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어디가 있냐면 인더스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더스강을 가보고 싶었습니다만 못 갔어요. 인더스강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인더스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인도에는 인더스강이 없습니다. 파키스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4대 강 문화라고 합니까? 인더스강, 뭐 나일강,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더스강은 굉장히 화려한 유적이 있는데 파키스탄이 점령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접근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적이 지금 있는데 많이 파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모헨조다로라는 유적지에 BC 3500년 전에 벌써 배관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더라라는 게 좀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를 가서 보니 이집트에는 더 깜짝 놀랄 수 있는 게 BC 2400년 전에 그러니까 메탈 배관을 만들어 가지고 랩 조인트라는 걸 써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더라.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종교관은 계속 그 살아나는 그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 영생이라고 합니까? 죽었지만 또 다시 영생의 어떤 삶이 있는 그러니까 피라미드 안에 모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그 디자인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집트를 가봐서 이곳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기능을
활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내장들을 다 빼내서 한 그릇에 다 모아놓고 몸은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나면 그것들이 제 위치가 돼가지고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부장품들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곳을 가서 보니 이 2인치짜리 카파 배관을 통해서 드레인 시스템이라든가 물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게 이제 배관이라는 측면에서 벌써 배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3500년, 2400년대에 벌써 움직이고 있었더라.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요르단에도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을 가봤는데, 요르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페트리카 유적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촬영한 곳인데요. 굉장히 멋있긴 멋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궁전들이 있어요. 궁전들이 뭐냐면 사막을 쭉 가로질러 가다 보면 갑자기 계곡이 나타나가지고 그 계곡을 쭉 들어가면 안반을 전부 긁어내서 돌 속에 궁전을 짓고 생활하게끔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페트리카 유적인데, 페트리카가 아니라 페트라. 그 유적인데,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그런 많은 인력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사막 이전에 큰 그 도시에서 그곳까지 물이 갈 수 있도록 이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 이런 라인이 아니고 전부 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관이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지금 물을 보내주는 곳에서 이 지금 현재 사람이 사는 곳까지 1년 내내 일정량이 올 수 있도록 관 사이즈를 조절해서, 압력을 조절해서 1년 내내 똑같은 압으로 전달이 될, 똑같은 양이 전달되도록 벌써 BC 300년에 컨트롤 했더라. 근데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로마가 프랑스 지역에 한 400km 정도 되는 길이에 배관 수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400km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규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코드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BC 10년, AC 한 14년, 이 시기에 지금 현재 그 펀듀가드라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때 400km를 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배관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어떤 티크니스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의 코드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